자, 이쪽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쪽 보는 파트입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때 도시들이 발달을 합니다. 주로 어떤 도시들이 성장하냐면 철도 도시가 먼저 성장을 해요. 우리가 언제 나라가 망했죠? 그렇죠. 1910년 8월 29일 날 경술국치라고 해서 나라가 망했잖아. 근데 이 전에 이미 일본이 철도를 깔았었어요.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이런 거 깔았어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서울과 인천에 있는 경인선 깔았죠. 그 다음에 부산을 잇는 경부선, 그리고 경의선 이렇게 깔았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자마자 뒤를 이어서 비 내리는 호남선 깔고 이렇게 색깔 달리할까요? 이렇게 깔았고, 그 다음에 원산을 잇는 경원선,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함경선. 보니까 어때요? X자 형식이 돼버렸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에는 이렇게 깔았고, 일제강점기 들어가서 이렇게 깔았고, 결과적으로는 X자 형식으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는 일본이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이나 일제강점기 들어가 나서 거의 다 일본이 깔았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 비 내리는 호남선을 비롯해서 이런 선들 까면서 결과론적으로 X자형이 되었다. 그래서 이 철도가 깔린 지역에 도시가 성장을 합니다. 특히 신흥도시. 신흥이란 말이 새로운, 뉴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게 대전. 원래 충청도, 선생님 지금 충청도 살고 있거든요.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공주였었어요. 우리 1학기 때 동학농민운동 때 공주를 차지해서 난리가 났었죠. 왜 공주를 차지했냐면 여기가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공주에다가 일본 놈들도 철도를 깔려고 했었어요. 근데 공주에 있었던 전통도 도시니까 양반들이 많이 있었거든. 양반들이 못 가게 막아버려. 일본의 침략의 상징인 철도를 어떻게 전통도시 공주에 깔 수 있느냐? 꺼지세요 해가지고 반발이 심하니까 일본이 그래? 그럼 공주 대신에 옆에 있는 대전에다 깔자. 이렇게 해서 대전에다 깐 거예요. 근데 대전이 한자로 이렇게 쓰거든. 큰데 밭전. 온통 밭이었던 거지. 한마디로 너무 시골이었어. 근데 거기에 철도가 깔리면서 이 철도 주변에 사람들과 상가들,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대도시가 된 것이 지금의 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도에서 제일 큰 도시가 대전광역시잖아. 그래서 대전은 원래 허허벌판이었지만 공주가 선택을 잘못하면서 공주는 쇠락하고 대전이 엄청 큰 도시가 돼버렸죠. 참고로 공주는 지금도 인구가 유출되는 도시예요. 소멸지역이야. 더군다나 공주 옆에 세종특별자치시가 등장을 하면서 다 글로 이사 간대.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 1년에 200명 내외 망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때부터인 것 같아. 그래서 대전 철도 도시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항만 도시도 등장을 합니다. 항만은 항구죠. 왜?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돼 있어요. 산미 증식 계획이 뭐야?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만큼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사업이었었죠. 앞에 배웠잖아. 1920년대. 그러면 쌀을 어떻게 가져갈까? 뭐 배달시킬까요? 배달의 민족한테? 아니에요. 항구로 가져가서 항구에서 배에다 실어서 일본으로 쪽쪽쪽 빨아가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림은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고 여기 특히 여기 전라도 지역에 쌀이 많았거든. 그래서 전라도 지역의 쌀을 여기에 모아서 배에다 싣고 일본으로 빼앗아 갑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 위쪽이 군산, 여기가 목포 이런 동네예요. 그래서 군산과 목포가 이 당시 사진을 보면은 항구에 쌀이 막 쌓여져 있어. 배에다 막 실어서 일본으로 사가기 위해서. 그래서 문제는 일본이 쌀이 생산되면 다 쪽쪽쪽쪽쪽 다 빨아서 사서 가져가니까 한국인들은 쌀을 살 수가 없는 거야. 쌀값이 폭등되고 막 어려운 거지. 이것을 보고 눈치챈 게 있었죠. 눈치 빠른 삼성. 삼성 지금은 이재용 회장이잖아. 이재용 회장의 할아버지가 이병철이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만들었거든. 이 사람이 처음에 손댄 것이 쌀이에요, 쌀. 왜냐면 가만히 봤더니 일본 애들이 쌀을 키워서 막 사간단 말이야. 쌀을 생산하는 족족족 막 사가니까 야, 이거 잘하면 돈 되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쌀을 이렇게 껍질 벗기는 이런 정미소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다가 야, 이거보다는 차라리 쌀 키우는 게 더 돈이 되겠는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땅을 사들여. 그래서 쌀을 키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키워서 일본으로 쌀을 수출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계획을 짰죠. 근데 웬걸 갑자기 일본이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미친 듯이 하면서 쌀 공출제도 앞에 배웠죠. 공출. 사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빼앗아가서 배급을 해줘. 쌀을 강제로 쪽쪽쪽 빼앗아가다 보니까 그 사업을 했던 삼성 이병철이 쫄딱 망했죠. 그래서 망한 이병철이 원래 잘 살던 집안이었거든. 아버지한테 돈을 더 빌려서 다른 사업을 하기 시작하다가 성장한 것이 지금의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삼미증시 계획하면은 삼성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공업도시가 성장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죠.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한다고. 어떻게? 만주로 쳐들어갔었죠. 그래서 북쪽 지역이 전쟁터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북쪽은 뭐예요? 전쟁을 하고 있는 바로 코앞이지.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북쪽에다가 수많은 도시들이 성장을 합니다. 발전소, 공장 이런 걸 지으면서 또 천연자원도 많거든. 그래서 이런 도시들이 이때 북부 지방에 밀집이 됩니다. 그래서 6.25 전쟁 직전에 김일성이가 졸라 좋아했어. 왜? 북쪽에 발전소가 다 북쪽에 있고 공장들이 많다 보니까 졸라 잘 살았거든. 그래서 6.25 전만 하더라도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 일제강점기 때 도시를 북쪽에다가 몰빵을 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도시들의 특징이 있어. 일본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 한국인들하고 분리시켰습니다. 지들 저펜타운을 따로 만들고 한국인들하고 별개로 살았어요. 그리고 번화가, 도시는 다 일본인들이 차지했고 우리는 변두리에. 그나마 양반이나 우리 한민족 중에서 그나마 지도층들은 괜찮았는데 빈민층 있죠. 우리 못 사는 서민들은 토막촌을 형성합니다. 도시 주변에. 이게 토막민들의 모습이야. 서민들의 모습. 그래서 재료가 될 수 있는 건 다 가져다가 그냥 천장 막고 비, 바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거적대기로 이렇게 막은 것을 토막집이라고 불러요. 토막촌. 야, 이게 무슨 신석기 시대도 아니고 움집도 아니고 이런 그지 같은 생활을 우리 일제강점기 때 대다수 서민들이 했었다라는 거야. 졸라 불쌍합니다. 서울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을 옛날에는 경성이라 불렀었거든. 근데 서울을 이렇게 그리면은 둘로 쪼개졌었대. 가로지르는 천변이 있었거든. 이게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었어요. 하천을 기준으로 북쪽을 북촌이라 그러고 남쪽을 남촌이라 불렀어요. 북촌에는 한국인들이 여기 살았대. 남촌은 일본인들이 저펜타운을 형성시켰대. 근데 북촌은 되게 열악해. 도로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열악해. 대부분 초가집이야. 근데 일본 애들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 도로 같은 거, 건설 같은 거, 건물들. 그래서 상점, 은행, 백화점, 관공서가 다 남촌에 밀집이 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여기래. 여기 명동, 그리고 충무로, 을지로 이런 도시들이 지금의 이런 대도시들이 남촌에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명동 가면은 일본 거리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때 남촌의 모습이래. 딱 봐도 여기 우길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있네요. 또 전범기라고도 하죠. 딱 봐도 일본 거리 같죠. 일본 가면 볼 수 있는 모습들이야. 건물들도 지금은 별 차이 없죠. 옷 보세요. 거의 서양식 복장이야. 그래서 이런 번화가가 우리 서울 남쪽에 청계천 남쪽에 남촌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게 그 당시 때 일본인 백화점이래요. 일제강점기 때 백화점이 5개 있었대. 그 중에 4개가 남촌에 있었대. 다 일본인 사장들이 운영한 거고 요 건물은 지금도 있대요. 지금 이렇게 생긴 백화점 서울 사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쌤 알기로는 서울에 신세계 백화점 본점 있죠. 요 자리에다가 요 건물에다가 신세계 본점이 자리 잡았대. 야, 그래서 일본 애들 얼마나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건 지들이 다 가져갔어. 백화점. 웃기는 거는 일본 애들이 백화점이 4개고 우리 한국인들이 하나 있었잖아. 북촌에 하나의 건물이 있었고 한국인이 사장이었었대. 그 백화점 이름이 화신백화점이었었대. 요 사장이 이제 박흥식이라는 놈인데 대표적인 친일파입니다. 돈이 많지. 엘리베이터 있는 백화점도 있고 얘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전쟁하니까 비행기 3대를 일본에 기부했었대. 심지어는 우리 청년들을 일본의 성스러운 전쟁에 나아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가스라이팅 시킨 놈이 박흥식이고 친일파 사전에 이름을 들어가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던 백화점마저도 친일파 애들이 운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변두리에는 우리 토막촌 아까 사진 봤었죠. 졸라 불쌍한 빈민층이 운막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지게꾼, 수레꾼, 넝마주의 이런 생활을 했었는데 넝마주의를 잘 모르더라고. 한마디로 거리 돌아다니면서 폐지 줍거나 고철 줍거나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 당시에는 넝마주의,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해서 생기를 유지하는 넝마주의가 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었대요. 요 수레꾼도 있는데 이 당시에 이런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을 담은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현진간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이 있었어. 거기에 수레는 아니고 지게, 인력거꾼이죠. 인력거 아나요 혹시? 사람이 이게 뒤에 의자도 있고 바퀴도 있는데 사람을 뒤에다 싣고 바퀴를 앞에 있는 인력거꾼이 끄는 이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일을 하러 나가는데 집안에 자기 아내가 병들어서 누워 있었대. 아내가 누워 있으니까 나가기 싫겠지. 병간을 하고 싶겠지. 근데 아내한테 뭐 먹이려면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래서 병든 아내를 두고 맛있는 거 사올게, 떡볶이 사올게, 하면서 나간 거죠. 나갔는데 하필 그날따라 운이 좋게 계속 손님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야. 보너스도 주고 팁도 주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속으로 오늘 운수 졸라 좋은 날인데 해서 제목이 운수 좋은 날. 그래서 운수가 졸라 좋다 해가지고 와이프를 먹이기 위해서 본죽에서 아프니까 본죽 뭐 호박죽이나 뭐 전복죽 이런 거 사갔겠죠. 사가서 와이프 오늘 운수 졸라 좋은 날이야 해서 딱 문을 열었더니 와이프가 죽었네. 그래서 병든 아내를 두고 나가서 생기를 유지해야 되는, 하지만 와이프는 죽었던 이런 스토리를 담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아주 유명한 소설이고 선생님 학창시절 때도 배웠는데 지금 보니까 요 시대 이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아주 언해피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거였었죠. 우울하다. 농촌진흥운동입니다. 이것도 우울해요. 이때 우리나라 농촌은 졸라 못 살았거든. 농민들이 못 살았어. 지주들, 땅 많은 지주들은 졸라 잘 살았어. 얘네들은 식민지 지주제로서 지주들은 졸라 잘 살았거든. 지주는 땅 많은 사람,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 소작인이라고 그러죠. 이런 소작인들의 생활은 always unhappy, 항상 우울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못 살았어. 그러니까 불만이 많어. 그러니까 막 파업하고 투쟁하고, 소작쟁이라고 앞서 배웠었죠. 소작농 낮춰달라. 뭐 지주들 악행을 금지시켜달라. 막 파업하고 막 뛰들어오고 거품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무마하지 해서 벌인 사건이 농촌진흥운동이에요. 진흥이란 말이 잘 살게 산다는 거거든. 잘 살게 해준다. 그래서 농촌 잘 살게 해줄게 운동을 펼칩니다. 이건 마치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해요. 새마을운동도 박정희 때 공업화가 진압되면서 진행되면서 도시는 잘 사는데 농촌 못 살았거든. 그래서 농촌 잘 살기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을 펼쳤거든. 그래서 농민들한테 노래까지 강요했었죠. 새 아침이 열렸네 랄랄랄랄랄라 너도 나도 일어나 이런 식으로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라 이런 걸 가스라이팅 시키는 노래를 만들어서 작사 작곡도 거의 박정희가 해가지고 농촌 잘 살기 운동을 펼쳤었거든. 뭐 이런 운동이 농촌진흥운동과 거의 비슷해요. 일본이 이걸 강요합니다. 야, 농촌이 못 사는 이유는 농민들 니들 게을러서 그래. 너희들이 돈을 헤프게 써서 그래. 그래서 자력갱생 근면 절약해 라고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한마디로 이 농촌이 못 사는 이유는 이런 식민지 지주제가 자리 잡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데 이거는 건들지 않아. 지주들 눈치 보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소장농들한테 가스라이팅 시켜. 니들이 못 사는 이유는 니들이 게을러서 그래. 니들이 헤프게 돈을 써서 그래. 그래서 근면 절약 같은 자력갱생을 가스라이팅 시키는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되겠어? 그래서 결론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가스라이팅 시키면서 농촌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운영되었던 것이 농촌진흥운동이 32년에 벌어졌고 요거 중요합니다. 농촌진흥운동. 자, 대중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유행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대중문화. 왜냐하면 이때 신문, 잡지, 영화 같은 게 유행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대중문화가 이때 형성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인터넷 때문에 대중문화가 더 많이 누리고 있죠. 똑같은 것을. 자, SNS도 있죠. 그리고 내용. 그래서 서양 영화가 들어옵니다. 서양의 영화, 뭐 디즈니 영화 같은 것들, 서양의 어떤 흑백 영화 같은 게 들어오면서 유행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이 만들어져요. 처음에 우리나라 영화는 다 흑백 영화였어. 그 무성, 없을 문자거든. 목소리가 없는 영화가 나갔어. 배우들이 대사를 안 쳐. 왜? 목소리가 안 나가. 그 당시 기술로는. 그러면은 배우들이 액션만 취할 거 아니에요. 몸 동작만 할 거 아니야. 그럼 대사를 누가 치냐면은 성우, 변사라고 하는 성우가 그 배우들의 움직임에 맞춰서 목소리를 입힌 거야. 더빙한 거죠. 그래서 이 변사가 어떤 변사냐에 따라서 인기가 많았었다고 해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 건 요겁니다. 나온귀 아리랑 꼭 알아두세요. 졸라 잘 나옵니다. 이거 안 나오는 시험지 문제지 찢어버리세요. 1926년대 우리나라의 첫 히트친 영화가 아리랑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되게 토속적이고 민족적이죠. 이 나온규라는 사람이 다 해먹어. 나온규가 뭐하냐면 각본, 시나리오 쓰고 감독,
주연 자기가 다 헤쳐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계에서 나온규는 거의 우리 민족의 단군 할아버지 격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때 항상 열리는 극장을 상설극장이라 그러거든요. 단성사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상설극장, 지금의 CGV 롯데시네마가 초기는 단성사였다는 거죠. 단성사에서 나온규의 아리랑이 상영을 했는데 대박! 심지어 일본에서도 대박!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재상영하기도 했었대. 근데 이게 우리 민족의 정서랑 일본에 저항하는 저항의식을 잘 담고 있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에 남자 주인공이 있어. 이름이 영진이야. 영진이가 있는데 영진이의 여동생이 있어. 근데 영진이가 3.1운동 터졌네. 3.1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나름대로 의식이 있었나 봐. 3.1운동에 가담한 영진이 일본한테 끌려가서 고문을 받습니다. 고문을 받아서 이 영진이가 정신을 잃어버려. 미친 사람이 됩니다.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풀려났어. 근데 나와서 봤더니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괴롭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일본 애들이 친일파랑 일본 경찰 이런 새끼들이 자기 영진의 여동생이었던 이 여자를 성적으로 성폭행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화가 난 영진이 이성은 잃었지만 여동생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 낫을 들고서 요 겁탈이라 그러죠. 성폭행 하려는 요 새끼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영진이 미쳤잖아. 미친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일본을 막 비난을 해. 또 일본 세력을 죽였고 낫으로. 그리고 영진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마지막에 아리랑 노래가 쫙 깔리는데 아리랑 노래까지도 유행했었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영진의 입과 미친 사람 영진을 통해서 일본에 저항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녹여낸 거야. 일본을 저항하기 때문에 낫으로 죽였고 또 이 사람 미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일본에 저항을 하고 아리랑 우리의 민족 노래를 부르고 한번 보고 싶은데 이 필름이 실종됐대. 그래서 전설 속에 들려오는 이 영화 아리랑 졸라 유행했었고 나중에 짝퉁 아리랑도 방영이 됐고 그것은 지금 볼 수 있지만 원래 원조 아리랑은 요겁니다.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어.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 대중가요가 인기 있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도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뭐 다른 학교 교과서 나오는데 생각할게요. 의식주 생활의 변화입니다. 일단 옷이죠. 옷. 서양식 옷이 유행합니다. 남자들의 양복, 여자들의 양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광고도 나오면서 유행해져요. 딱 봐도 지금과 별 차이가 없죠. 양복, 양장. 그래서 이런 것을 즐겨 입고 유행을 탔던 사람들을 모던보이, 모던걸 이런 표현을 썼대. 멋쟁이들이죠. 근데 문제는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37년에 중일전쟁 미친 듯이 전쟁하는 시작이 요거였었잖아.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 했어요? 국가 총동원령 발령해서 사람들과 물자를 쪽쪽쪽 빨았었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옷까지도 통제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쟁은 요 위쪽 뭐 중국 뭐 태평양 이런 데서 하잖아. 한반도는 평화롭거든. 근데 후방인 한반도도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었나 봐. 그래서 남성들한테는 국민복, 여성들한테는 몸빼를 강요합니다. 요거야. 남자들은 요거 입혔고 여자들은 몸빼 바지 알죠? 고무줄로 돼 있고 아주 편안한 이 옷. 근데 국민복은 딱 보면 군복하고 거의 비슷해. 일본 군복과 똑같습니다. 왜 이걸 입혔냐면 야 후방인 한반도 사람들 이들 지금 전방 전쟁 중이거든. 이들도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가스라이팅 시킵니다. 너네 지금 전쟁 중이니까 국민복 입어. 그거 보고서 지금 우리 후방이지만 전쟁 중이야. 그러니까 너네 인적 물적 자원 쪽쪽쪽 빨아갈 테니까 다 토해내 라는 것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이 옷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이 옷 입고 사진 찍었으면은 일제강점기 때 30년대 이후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여성들은 이게 작업복이야. 선생님도 몸빼 바지 입어봤는데 졸라 편합니다. 선생님 장모님 텃밭이 있어서 텃밭에서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작업을 할 때 몸빼 바지 입었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몸빼 바지 입고 아주 시원하게 작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몸빼 바지 입고 선생님 줌바 좋아하는데 줌바 춤도 췄던 기억도 있고 옆에 지렁이랑 같이 췄었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작업복입니다. 여성들 작업복. 그래서 치마 말고 작업복을 입혔었던.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일제가 전쟁하고 있음을 인지시키고 가스라이팅 시키고 몸도 마음도 모든 걸 쪽쪽쪽 가스라이팅 시켜서 빼앗아 쓰기 위해서 복장까지도 통제했던 시기가 요 일제의 세 번째 시기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식생활 먹는 거 중요하죠. 일본 음식 유행합니다. 우동, 어묵, 초밥 선생님도 졸라 좋아요. 중국 음식 짜장면, 호떡. 호가 이게 오랑캐 호자인데 우리 병자 호란 들어봤잖아. 이 호가 중국 호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먹는 떡,
우리 황간의 호떡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볶음 순대 좋아하는데 이 호떡 하면은 선생님은 중국이 딱 떠올라. 짜장면. 짜장면 우리나라 거야. 중국이 원조라고도 하는데 중국 짜장면과 우리나라 짜장면 달라요. 선생님이 초중고 인천에서 나왔거든요. 인천에 가면은 최초의 짜장면을 팔았다 해가지고 기념관이 있어. 짜장면 기념관. 가본 친구 있나 모르겠네. 공화춘이라는 짜장면 집이 있습니다. 여기 짜장면 기념관도 있고 박물관. 짜장면의 오리지널이 전문가들은 인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천. 거기 공화춘 뭐냐면 중국에서 넘어온 중국인이 인천에서 만든 짜장면 집이에요. 최초야. 근데 왜 공화춘이면 공화 들어봤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공화정이잖아. 원래 일본은 청나라가 지배하던 나라였었죠? 청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중화민국이라고. 이것을 우리 역사에서는 중학교 때 배웠어. 신의 혁명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중국에서 최초로 공화정이 등장을 했어.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공화정이 등장했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도 그걸 되게 축하해주고 싶었나 봐. 최초로 황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만들어졌잖아. 공화정이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인천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축하해야 되겠다. 공화정을 축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봄춘자거든요. 공화정의 봄이 왔다 해가지고 공화춘이라는 이름으로 짜장면집을 만들고 해서 대박이 났고 지금 인천에 가면은 차이나타운이 있거든. 거기 공화춘이라고 최초의 짜장면을 팔았었던 가게가 기념관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가면 짜장면 팔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은 달라. 걔는 거의 된장 비슷하고 우리나라 공화춘은 춘장이라고 그러죠. 검은색 거 풀어서 달짝지근해서 먹는데 졸라 맛있죠. 선생님 짜장면 졸라 좋아해요. 그래서 인천 가게 되면은 인천 차이나타운 꼭 가보세요. 1호선역의 마지막에 인천역인데 딱 내리면 차이나타운이 펼쳐져 있고 공화춘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꼭 가보세요. 그래서 또 지식을 자랑해야지. 너 공화춘이 왜 공화춘인지 알아? 그것도 몰라. 오빠가 알려줄게. 이렇게 하면은 여자친구가 감격의 눈물을 흘릴 거야. 우리 남자친구 졸라 섹시해. 뭐가? 뇌가 섹시한 내생남이야. 이렇게 할지 몰라요. 자, 서양 음식도 유행합니다. 커피빵, 아이스크림, 맥주.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이거 어제 먹었네요. 어제 선생님이 한잔 했거든요. 저녁은 빵과 커피를 먹었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먹었고 어제 회식하면서 맥주를 먹었었죠. 소맥을 넣어서 소주랑 맥주 먹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서양식 좋아하고 중국 음식도 좋아요. 일본식도 좋아하고 한국식도 좋아하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 욕구 중에서 거의 여기 먹는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 먹고 싶네. 자, 그 다음에 조미료가 이때 유행을 해요. 조미료 있죠. 우리 MSG 들어봤나요? MSG란 표현의 원조가 요거야. 이 조미료야. MSG가 뭐야? 일본의 학자가 1908년이었나? 어떤 과학자가 과학적으로 뭔가 발견했대. 다시마 알죠? 해산물 다시마에서 글루탐산이라는 걸 발견을 했대. 이걸 봤더니 다시마에서 나오는 건데 감칠맛이 나는 거래. 감칠맛. 이 감칠맛은 그전에 없었던 맛이야. 그래서 이걸 발견했는데 이걸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해 먹을까 봤더니 한국인들 봤더니 얘네들은 국을 많이 먹거든. 국에다가 이 글루탐산 감칠맛을 넣어서 먹었더니 졸라 맛있거든. 이거다 해가지고 이 감칠맛을 이용해서 한국을 공략하기 위해서 나섰던 회사가 아지노모토라는 회사예요. 저 회사 이름이 이거야. 해석하면 맛의 근원이라는 뜻이야. 맛의 근원이다. 그래서 맛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 제품 이름을 자기네 회사 이름 아지노모토라고 해서 이거를 출시를 했어. 한국인들이 출판돼서 출시된 걸 해서 먹었더니 졸라 맛있거든. 이때부터 한국인들이 아지노모토 요 인공 조미료, 인공 화학 조미료죠. 여기에 길들여집니다. 이거 없으면 맛이 안 나는 거야. 이것이 지금까지 오는 것이 MSG 화학 조미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약간 좀 오버해서 얘기하는 걸 너 MSG 치지 마 그러잖아. 조미료 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유래합니다. 아지노모토 맛의 근원. 맛의 근원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맛, 미, 근원, 원, 미원. 눈치챘죠. 우리나라에 미원이란 브랜드가 있었어. 왜냐면 이 아지노모토가 일본 회사잖아. 일제가 망하고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 아지노모토의 맛을 잊을 수가 없잖아. 이미 중독됐으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한국인이 대체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미원이라는 회사예요. 미원이 아직도 있어. 지금의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회사 대기업 중에
대상이란 그룹이 있거든. 얘네가 미원이야. 옛날 미원이라는 제품도 선생님 어렸을 때 있었고, 지금 뭐 쇠고기 다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미원 대상 그룹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조는 일본의 아지노모노고 대박 유행을 탔다. 여기에 공화춘이네요. 인천에 있는 모습이고, 이게 아지노모도 그 당시 때 광고 모습이에요. 명절 음식은 아지노모노 아시죠? 쩔어요. 이거 먹으면 여러분 눈물 흘립니다. 그냥 오줌 쌉니다. 아지노모도 사주세요. 이때 대박으로 유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생활, 백화점, 근대식 고층 건물, 일본식 가옥 등이 유행을 합니다. 우리 한옥은 개량하고 일본식 가옥의 큰 특징이 뭐냐면 2층 건물이 많아요. 1층으로 쓰기에는 땅이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일본은 목조 건물, 그리고 내부에는 다담이라고 해서 일본식 방석 있죠? 그걸 깔아놨죠. 특히 일본식 건물은 2층 목조 건물이 많은데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 도쿄를 공습하거든. 불바다가 됩니다. 왜냐면 다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라서 다 타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일본인 타운들도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까 어느 도시들이 일본 타운이 많다 그랬어요? 아까 항구 도시들, 쌀을 사가기 위한 여기 목포, 여기 군산. 선생님 목포도 군산도 다 가봤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나무로 만든 건축물들 졸라 많습니다. 이게 2층으로 되어 있죠. 나무로 되어 있죠. 이게 목포에 있는 거고 관광 상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본식 가옥 보려면은 목포나 군산으로 가면 된다. 그다음에 문화주택을 좀 알아두세요. 문화주택이 유행했었대. 졸라 비쌌대. 그래서 이건 서양식 건물과 일본식 건물의 장점을 짬뽕시킨 거야. 서양식 건물의 특징은 부엌이랑 화장실이 건물 안쪽에 있어. 옛날에는 우리 아궁이나에서 바깥에 있었고 화장실도 건물 바깥에 있었잖아. 근데 서양 애들은 이게 안쪽에 있거든. 그리고 일본식 건축은 주로 2층이었었죠. 이런 걸 짬뽕한 문화주택이 건설이 됐는데 이게 대표적인 문화주택이네요. 2층이고 나무가 아니고 돌로 만든 건축물이고 내부에 화장실이든 부엌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고 아주 비쌌다라는 거. 하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전통적인 가옥, 초가집이나 기와집에 살았다는 거. 이게 초가집이죠. 여기 밭 같은 걸 위에 심었잖아. 우리 흥부, 놀부 이런 초가집에 살았었죠. 기와집 이런 것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식주 생활이 있었다라는 거.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핵심만. 자, 일제강점기 때 철도는 X자형이었었고 수탈의 목적이었었다. 이제 수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철도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냐 하는데 도움이 됐죠. 하지만 원래 일본이 깐 의도는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군사적으로나 뭘 빼앗아가기 위해서 깔은 게 철도죠.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도움된 것도 맞고, 근데 원래 의도는 이런 의도라는 거. 도시화. 그래서 항구, 기차역 주변에 성장했죠. 아까 대전 봤죠. 그래서 이런데 도시가 형성되었고 한국인 일본 거주지가 구별되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서울은 청계천을 기준으로 북쪽, 남쪽 구별되었었죠. 산업구조,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미친 듯이 전쟁하면서 이런 거 어디에? 북쪽 지역에 집중되었고 우리 노동자들은 always unhappy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농촌 항상 always unhappy했었죠. 지주들은 행복했고 농민들은 always unhappy 열악했다. 그래서 시발시발 거리면서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니까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던 운동, 농촌진흥운동. 그리고 조선 농지령이라고 있어요. 다른 학교 교과서 나오는데 어떤 높은 소작료를 못하게 하거나 소작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조선 소작령인데 이것도 역시 효과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미봉책에 걸친 거, 농촌진흥운동, 조선 농지령 이런 게 있었다는 거 좀 알아주세요. 의생활, 서양식의 복장이 유행하면서 모던 보이가 유행했었다. 그리고 일본이 나중에 전쟁하면서 통제했었다. 그래서 흰옷을 금지시켰어요. 흰옷은 우리나라를 상징하잖아. 그래서 흰옷을 못 입게 했었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아예 강요를 합니다. 남자들은 국민복, 여자들은 몸빼 바지. 그래서 후방도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서양식, 일식, 그다음에 새로운 음식들. 그래서 청량음료라든지 아까 조미료, MSG의 원조 이름이 뭐였었죠? 이름이 졸라 길었었던 아지노모도 지금의 미원으로 계승이 되고 있다는 거. 물론 국적은 달랐지만. 그리고 2층 양옥집, 계량 한옥. 2층 양옥집이 문화주택이라고 보면 되죠. 토막집 같은데 우리는 살고 있었다는 거.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민지 도시화는 일본인과 한국인의 주거지를 분리시켰다. 맞죠? 농촌진흥운동은 농촌 잘살기 운동이었었죠. 농촌 자립, 스스로 서기 위해서 돕는 거였는데 실제로는 식민통치 위한 수단이었다. 맞죠? 자, 니들이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서 니들이 근검하지 않아서 니들이 가난한 거야. 그래서 정신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고 또 통치, 불만을 무마시켜서 통치하기 위한 수단이었었죠. 모던 보이, 모던 걸은 서양식 복장을 한 사람들을 가리켰다. 맞죠? 중일전쟁 이후에 남자들은 국민복, 여성들은 몸빼를 강요했다. 맞죠? 가스라이팅 일환이었어요. 경성, 서울의 북촌은 한국인이 살았죠. 자, 참고로 일본이 살았던 남촌 있죠? 남촌이 지금의 아까 얘기했었나요? 명동, 그 다음에 뭐 충무로, 을지로, 남산타운 뭐 이런 데예요. 지금도 번화한 지역이죠. 거기 옛날에는 일본인들이 바글바글 됐었다.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위해서 X자형 철도망이었죠. 경성 북쪽은 주로 우리 한국인 거주지였었죠. 나온규의 영화 아주 중요했었죠. 아리랑이었었죠. 나중에는 이 아리랑 노래까지도 유행했었다고 합니다. 26년도 개방했었고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공업도시는 주로 북부지방이 중심되었었죠. 조리용, 연료, 오타네요. 원료. 챗GPT가 좀 멍청해요. 이게 챗GPT가 만든 문제인데 연료가 아니라 원료. 이름이 졸라 길었었던 뭐였었죠? 이름도 외우기 좀 어려워. 아지노모토였습니다.